선생님, 문학과 바람에 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나는 내 자신이 책 이름에 바람자 붙은 게 참 많아요. 그 데뷔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그리고 처음으로 서양에 가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고 느끼고 한 것을 적은 그 기행문 에세이가 바람이 불어오는 것. 누가 바람을 보았는가 하는 그 마지막 그 책 이름도 있는데, 이러한 질문은 바로 내가 살아온 그 글쓰기가 바람이었는데, 김홍신 작가가 또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바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에게 바람이 뭐냐고 물으면 나와 김홍신 그 두 사람이 쓰고 있는 글이 바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선생님의 바람, 이혜령 선생님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사실 바람은 멈추면 사라져버려요. 예. 모든 것은 아무리 빠른 천리마라 할지라도 멈춰도 그건 천리마죠. 그런데 바람만은 영원히 멈추면 사라지기 때문에 항상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 생애에서 잠시도 멈추지 않고 삶 그 자체의 욕망을, 열정을 이렇게 글로 썼죠. 항상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그 사이에서 우리는 이 삶을 바라보는 것이죠. 산에 가도 바다에 가도 골목길에 가도 바람은 불죠. 그래서 내 자신이 모든 열려진 공간이면 내가 움직이려고 했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의 바람은 뭐냐? 끝없이 탐구하는 거. 끝없이 허공을 떠돌면서 무엇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고, 특히 동풍과 서풍, 서양의 여러 가지 문학을 하면서도 또 우리의 한국의 그 바람들, 동풍, 서풍, 그 회오리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역에 보면요, 바람을 뜻하는 거와 나무를 뜻하는 것이 같은 꾀예요. 이상하잖아요. 바람은 흘러가는 것인데 나무는 뿌리를 받고 한 곳에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과 나무는 대립되는 것 같은데 뿌리로 가봐요. 뿌리는 사방으로 뻗어가는 것이 바람이 사방으로 뻗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람은 지붕이나 또는 벽이나 이 틈 사이를 불죠. 마찬가지로 나무 뿌리도 돌멩이나 딱딱한 바위가 있으면 그 틈 사이를 뚫고 가는 것이 바람의 방향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되는 거, 나무 뿌리가 곧 바람이고 바람의 나무 뿌리다. 움직이지 않는 확고하게 땅속에 뿌리를 박은 것과 끝없이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바람, 이 두 가지의 극단이 사실은 하나로 융합할 수 있다. 이것이 평생 내 문학의 언어의 메타포고 내가 쓰고자 한 생각이 극과 극이 만나서 하나의 몸이 되는 것. 그것이 내 그 문학에 있어서의 바람의 의미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우리 시대에 참 자유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면 참 자유와 선생님의 바람과 이게 같은 의미겠죠? 사람들이 자유분방한 것만 보면은 근거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유랑하는 것으로 보는데, 멈춰 쓸 곳이 있으면 왜 바람이 되겠어요? 쉬지. 사실 나는 늘 직정보험을 하고 나는 우물물을 파는 사람이지 우물물 먹는 사람 아니다. 나는 끝없는 갈등 속에서 갈구하고 찾고 헤매고 그렇게 자유인으로서 얽매이지 않고 살겠다고 하면서도 한구석 마음에는 편안히 쉬고 싶은 거, 멈추고 싶은 거, 누가 나를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는 어렸을 때처럼 어머니 같은 사람의 품에 안기고 싶었던 거, 그런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끝없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앞으로 쉬고 싶으면 김홍신 문학관에 가서 바람도 보고 쉬기도 하고 그러면 아마 내가 못했던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참 뜻깊은 하나의 문학관이 생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은 젊어서부터 그 선생님의 그 참 자유로움,
그 다음에 학문의 깊이, 그 다음에 그 지성의 깊은 탐구, 이걸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었던 우리 그 시대의 상징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선생님, 우리 미래의 바람은 어떤 바람이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미래의 바람을 생각하는데 사실 미래는 항상 질문 속에 있고 말로 바람이라고 그랬지만 바람을 일으키고 바람을 불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의식 속에서 끝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 미래는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미래를 향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끝없이 질문을 하면은 그 화답이 바로 바람이 돼서 불어오는 거죠. 잔잔했던 바람. 예. 내가 대학 다녔을 때 가장 좋았던 시, 전쟁 때 모든 게 폐허가 되고 젊음도 그대로 젊음이 묘지가 됐던 그러한 전쟁 시기에 절망하지 않고 읽었던 시 하나가 있어요. 네. 폴 바레리의 심티르 마레. 실제로 엑스프로방스 보면 자기 고향의 그 묘지 얘기예요. 바닷가에 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잔잔한, 뭐 더군다나 묘지는 침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소나무들이 있고 그 소나무 사이를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다도 아주 파랗게 잔잔한 바다예요. 그 바다에 바람이 일면서 파도가 일기 시작해요. 르봉슬레레, 르봉슬레레. 아, 바람이 일었습니다. 아, 살아야겠다. 이것이 저는 미래에 던져주는 우리들의 희망이라고 보는데, 어떤 참혹한 시대가 와도 너는 누군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끝없이 질문을 했을 때 미래는 하나의 바람이 돼서 죽음과 같은 묘지를 다시 생명의 현장으로 우리를 일어서게 만든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그 미래의 바람이죠. 선생님 평생은 대한민국,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그 고달픈 삶, 애절한 삶을 이렇게 늘 지켜보셨는데, 현재의 바람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내가 그 한국론을 썼을 때 한국의 신바람이라는 걸 썼거든요. 이 신바람이 그 정말 기적과 같은 이 경제 기적을 만들어냈고, 많은 잘못들이 거기서 튕겨져 나오는 건 그건 사실이지만, 해본 것이 한국 사람. 그 격동기에 그 일본의 억압한 그 역풍, 그 모든 신바람 다 죽여놨던 것이 일시에 폭발하면서 우리는 산업사회에, 정보사회에 건너뛰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네. 반대로 그 오는 동안에 온갖 세상에 또 없는, 다시 없는 여러 가지 또 나쁜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서로 끼안을 수 있는 이제 통합의 가슴이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 가슴이 좁아가지고 우리의 그 사상이나 행동이나 양극화됐던 것을 통합하는 인심에서 부족한 것 같다. 이거를 문학관이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말씀은 평생 모시고 이렇게 다녔지만은 저도 사실은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제 끝으로 소설가 김홍신, 작가 김홍신, 누구인지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나는 사실 김홍신 작가 만나면은 늘 칭찬 한마디를 한 적이 없어, 지금까지. 네. 오늘 처음 하는 거야. 뭐 책이 인간 시장이 어떻고 뭐 어떻고 역사 소설이 뭐 어떻고, 김홍신 작가를 한마디로 하면 내가 늘 좋아하는 표현을 하자면 딱정벌레 같은 거 있잖아. 딱정벌레. 겉은 딱딱해. 갑이야. 근데 딱정벌레 이렇게 뒤집어 놔봐. 그 배는 아주 이렇게 돌려주네. 그 약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딱딱한 갑수가 있었던 거야. 부드러움 속에 있는 강렬한 그 의지와 투쟁심, 얼음 속에 불꽃, 대중 속에 순수한 어떤 에리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고독,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양면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김홍신 작가는 나이를 먹을수록 젊었을 때의 그 가시보다 그 안에 있는 야들야들한 아주 느슨한 관용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질 것이고 그게 앞으로 우리 사회에 투쟁의 시대가 지나서 융합하고 화합하는 시대에 올 때는 또 한 번 김홍신의 작품이 숨었던 또 하나의 요소가 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작가가 되리라고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마르케스 생각이 나네요. 마르케스가 혁명한다고 막 친구들하고 막 돌아다니니까 어머니가 얘야 나는 딴 걸 다 이해할 수도 네가 혁명한다고 애들하고 돌아다니는 거면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너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이는 녀석이 무슨 혁명을 한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어머니 파리 한 마리도 죽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혁명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이 말을 잊혀지잖아요. 왜? 마르케스가 했던 말을 그대로 주고 싶고 네. 혁명이 공격이 투쟁이 주가 아니라 파리 한 마리 못 죽이는 그 연약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그 갑주가 필요한 것이고 네. 문학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언어가 시장의 언어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김홍신 한 작가만이 아니라 한국의 작가들 세계의 모든 문학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그들의 뜻이요 그들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더구나 앞으로 어려운 시대가 오면 이런 말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는 것이죠.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는 처음부터 바람이었다. 아주 어린 시절, 그날도 바람에 몹시 분 날, 유치원 갈 때 어머니가 월사금을 줬는데, 월사금 봉투를 다리 위에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월사금 봉투가 그 귀한 것이 이렇게 바람에 철렁철렁 날아가서 물속에 빠져서 흘러가 버렸어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도 죽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무언가 나는 자유롭게, 그러니까 그 강물에 뛰어들어가서 그 월사금 봉투를 맘 놓고 천사처럼 짚고 일어나고 싶었고, 늘 이기고 싶었어요. 지는 게 싫었어요. 꼭 1등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가장 사랑받고 싶었고, 부모한테는 가장 훌륭한 아들 소리를 듣고 싶었고, 거대한 날개를 가진 사람이 돼서 하늘에 가서 하느님을 만나고 싶었고, 그런 어떤 이상한 꿈들을 꿨고 욕망을 갖고 있었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거침이 없고 걸림이 없고 아무데나 갈 수 있는 바람 같은 사람, 나도 바람처럼 모든 것을 뛰어넘고 통과하고 자유롭고 거침이 없고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바람이라는 자체가요, 자연스럽게 부는 바람이 있죠. 그 다음에 희망이 있어요. 바람. 또 하나는 한 바람, 두 바람 하는 말하자면 길이의 모양, 그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는 일탈,
그러니까 바람났다 뭐 할 때 그런 일탈이죠. 자기가 이루고 싶은 대로 이루고 싶은 그 욕구의 어떤 정점 같은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바람의 사나이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결국 그걸 전부 모아보면 자유로운 사람이죠. 어려서부터 이렇게 바람처럼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짠 그물에는 바람도 걸린다. 제가 그 대바레라는 소설을 쓰고 나서 거의 7년 동안 너무 고통스럽게 대바레를 써서 소설이라고 하는 낱말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와서 소설을 몇 년 동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 이야기를 쓰면은 뭔가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진정 사랑이 뭘까를 떠올려 봤더니 결국 사랑도 바람이더라. 그냥 흘러가는 바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존재가치더라. 내가 존귀하면 나를 존재하게 하는 공기, 물, 태양, 곡식,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 그런 것들이 존재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나를 형성케 해주는 내 주변의 인연, 이 모든 것이 존엄하다. 살아보시면 알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늘 좋을 수만 없어요. 갈등, 화, 분노, 짜증, 미움, 이게 늘 뒤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인간의 주성분이 뭘까를 생각했어요. 인간의 주성분은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것이 꽃 피려면 어떤 꽃이 펴야 사랑이 진짜 꽃이 될까? 결국은 용서라고 생각을 했죠.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는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일구어야 된다. 논산의 바람이 발해에 다다랐다. 육신의 고향 논산에서 저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이 젊은 시절에 모든 추억이 다 그 안에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쓸 때 저도 모르게 논산의 그 지역이라는 걸 연상해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고, 그 시절의 지명, 또 그 시절의 어떤 그 살았던 사람들의 형상화, 그 다음에 논산을 중심으로 한 일어났던 사건과 사고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게 돼요. 그러나 계속 떠돌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그 다음에 산 곳이 서울이죠. 그러니까 도시를 전제로 한 소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서울 중심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참 운이 좋게 그 인간시장이라고 하는 소설 때문에 여행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작가에 비해서 비교적 다양하게 무대가 움직여졌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참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우리 과거 역사는 웅원하고 장엄한 민족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현대에 와서 우리가 이걸 기억 못하고, 특히 발해 같은 역사는 그렇게 장중하고 힘찬 나라였는데 왜 우리가 망가졌을까? 이런 것들에 관한 의문. 그래서 제가 원고지로 12,000장을 만년필로만 순전히 손으로만 써서 대발해라는 역사소설 10권을 펼쳐놨습니다. 세월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오늘 당장 죽어도 제가
여한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은 대발해라는 그 대역사 소설을 써서 우리 조상이 얼마나 웅운한 DNA를 가졌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짧은 시간에 기적을 일군 나라가 된 이유가 바로 이 DNA, 이 핏줄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황홀한 기쁨이다. 우리나라와 내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은 그런 욕구를 채웠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만년필을 놓지 않겠다. 젊은 나이에 최인호 형하고 저하고 이혜령 선생님이 보자 그래서 갔더니 두 사람은 손으로 만년필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상력의 나비가 이렇게 날아가면 빨리 낚아채서 글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컴퓨터로 워딩을 할 수 있을 그런 작가가 돼야만 글을 빨리 쓰고 그 다음에 상상력을 제대로 응용할 수가 있다. 예,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둘이 나오자마자 둘이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우린 죽을 때까지 손으로 쓰다 죽자. 인호 형은 돌아가셨는데 죽을 때까지 손으로 쓰고 가셨고, 저도 아직도 만년필로만 글을 씁니다. 어떤 때는 배우고도 싶어요. 손으로 쓸 때 너무 힘들고 또 가끔 마비가 오고 이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르다는 핑계도 있고, 그 다음에 글을 많이 쓰는 것보다 지금부터는 천착하자. 또 하나, 전에는 그 여러 가지 약속 때문에 글을 빨리빨리 썼지만 지금은 나이를 먹고 나니까 빨리 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 영혼을 꺼내서 내 영혼에 피를 찍어서 내 몸속에 뜨거운 빨간 피를 찍어서 쓸 수 있는 그 흔적을 남기려면 만년필로 원고지 위에 쓰는 것이 나답지 않을까. 사람은 이렇게 죽을 때 다 놓고 간다고 하는데, 유언을 남기고 싶은 것은 제가 죽을 때 제 오른손에 제가 쓰던 만년필을 이렇게 꼭 쥐어주고, 만약에 손이 펴질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렇다면은 그 위에 실로 묶어서라도 내 오른손 안에 만년필을 쥔 채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이 땅의 국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사랑해 줬기 때문에 제가 생존을 했고 오늘의 김홍신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앞에 보답할 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은 그동안 애써서 좋은 글로 보답하려고 했지만은 받은 사랑에 비하면은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못한 겁니다. 제 손에 만년필을 쥐고 죽겠다는 것은 남은 인생 더 좋은 제 영혼을 꺼내서 제 몸속에 피를 꺼내서 써야 한다. 그런 상징으로 이런 각오를 말씀드리는 거죠. 죽는 날 만년필을 꼭 손에 쥐고 죽을 만큼의 정진을 해서 이 땅에 국민에게, 이 세상에게 은혜를 갚는, 조금이라도 더 갚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참 고맙습니다.